북부 전선의 험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철로 위로 거대한 강철 짐승과도 같은 군용 열차가 굉음을 내지르며 질주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혹한과 함께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열차의 특실한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훈훈한 열기와 알코올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제7보병대대장 박민석 중령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값비싼 위스키 잔을 흔들며 자신의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부하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즐겼고 오늘 밤도 예외 없이 그가 주재하는 술자리는 아부와 굴종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박민석 중령의 맞은편에는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부관들과 하급 장교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역력했다. 박민석은 자신의 군화발을 테이블 위에 거만하게 올려놓은 채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부하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일종의 유의로 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구역의 제왕이라도 된 양착각에 빠져 있었으며 열차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일반 병사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쾌락과 권위만이 중요했던 그는 술 기운이 오를수록 더욱 포악하고 제멋대로인 본성을 드러내며 주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객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술자리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낡고 허름한 야전 상의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녀는 군수지원단 소속의 하급 장교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그 태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강지원 사실은 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한 육군 본부 소속의 중장이었으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박민석의 눈에는 그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건방진 하급 장교로만 보일 뿐이었다. 강지원은 소란스러운 술판을 가로질러 통로 쪽으로 향하려 했으나 박민석은 그녀의 무심한 태도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끼며 즉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마시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주위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박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지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했다. 감히 대대장이 즐기는 신성한 연회장에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인 죄를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박민석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는데 이는 박민석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는 규정상 이동 중인 병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 중이었다고 간략하게 보고했지만 박민석에게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하게 들렸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려 했으나 강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고 이 사소한 거부 몸짓이 박민석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부관들에게 당장 이 건방진 여자를 끌어내어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했지만 강지원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부하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욱 격분한 박민석은 직접 강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제압했다. 그녀의 절제된 힘과 기술은 일반적인 하급 장교의 것이 아니었으나 이미 분노에 눈이 먼 박민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여자에게 밀렸다는 사실에만 치를 떨며 수치심에 몸부림쳤다. 그는 바닥을 치며 일어나 악을 쓰며 다시 명령을 내렸다. 박민석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전례 없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를 달리는 열차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휘권을 남용하여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지시했고 만약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즉결 처형도 불사하겠다고 부하들을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강지원을 포위했고 그녀는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박민석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 잠자코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가 아닌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으나 박민석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열차의 측면 출입구가 덜컹거리며 열리자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 안으로 영하 20도의 칼날 같은 바람과 눈보라가 들이닥쳤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찬 공기는 순식간에 객실의 온기를 앗아갔지만 박민석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여 강지원의 등을 떠밀라고 소리쳤다. 강지원은 열린 문 밖으로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낙법 자세를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민석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에 의해 강지원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지는 순간 그녀는 짧은 숨을 들이키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박민석은 문을 쾅 닫으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의 퇴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열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고 객실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겁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국군 서열 3위의 장군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술잔을 채우며 불안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강지원은 거친 눈밭 위로 추락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힌 채 멀어지는 열차의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억누르고 이를 악물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비상통신기를 꺼내 들었고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향해 자신의 생존 신호와 함께 박민석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코드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강지원의 몸이 차가운 설원 위를 뒹굴며 멈췄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충격이 아니라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한기였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낙하할 때 발생한 엄청난 운동 에너지는 두꺼운 눈 위를 구르며 어느 정도 분산되었지만 그 대가로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중요 장기를 보호하려 했으나 거칠게 튀어나온 바위와 얼음 조각들이 야전 상의를 찢고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호흡할 때마다 왼쪽 갈비뼈 부근에서 격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강지원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며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았다. 지금 여기서 의식을 잃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영하 20도의 혹하는 자비 없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켰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과 희미하게 반사되는 눈빛뿐이었다. 열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철로 주변에 남겨진 것은 오직 바람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강지원은 우선 자신의 신체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팔다리의 움직임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왼쪽 갈비뼈에 실금이 간 듯한 둔탁한 통증이 지속되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릎까지 차오르는 깊은 눈은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거대한 도전으로 만들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젖은 옷가지가 얼어붙으며 피부를 조여오는 감각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꺼낸 비상용 GPS 통신기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고 붉은색 LED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이 작은 기계 장치가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전에 약속된 구조 요청 코드를 입력했다. 신호가 위성으로 전송되는 동안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는데 체온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근육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주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눈 덮인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딜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겼다. 혹한의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체온을 앗아가려 했고 눈보라는 시야를 가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강지원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머릿속에 작전 지도를 떠올리며 계산했다. 그녀가 떨어진 지점은 전방군단 작전구역의 경계선 부근으로 인적이 드물고 산세가 험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일반 병사라면 일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동사했을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 시절 익힌 생존 기술을 총동원하여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뒤편을 찾아 잠시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지혈을 시도했다. 상처 부위가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진 탓에 고통은 덜했지만 이는 동상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에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고열량 비상 식량 하나를 꺼내 씹으며 사라져가는 에너지를 보충하려 애썼다. 씹을 때마다 턱관절이 얼어붙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물을 삼켰다. 박민석 중령의 거만한 얼굴과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자 강지원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타올랐다. 그가 저지른 짓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살인 미수였으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가 그에게 진정한 군인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리라 다짐했다. 복수심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각이 거의 마비되어 갈 무렵 멀리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혹은 고성능 엔진에 낮게 깔리는 진동 소리였다.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는데 적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붉은 점들이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고 그것은 최신형 야간 투시 장비를 착용한 특수 부대원들의 움직임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눈밭을 가로질러 강지원이 은신한 곳으로 신속하게 접근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늑대 무리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선두에선 대원이 수신호를 보내자 나머지 대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하며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강지원은 그들이 자신이 직접 창설하고 훈련시킨 육군 본부 직할 최정예 특수임무대 일명 그림자 부대임을 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도 요인을 암살하거나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선두에 있던 팀장이 강지원을 알아보고 급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고글 뒤로 당혹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 비쳤다. 그는 대한민국 삼성 장군이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프로답게 감정을 억누르며 즉시 상태를 보고했다. 위성 신호를 받자마자 최단 시간 내에 헬기를 띄워 이동했으며 현재 위치는 적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안전지대라는 보고였다. 강지원은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고 비틀거리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었다. 의무병이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강지원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 당장 응급처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음을 알렸다. 그녀는 헬기로 이동하는 동안 응급처치를 받겠다고 말하며 목적지를 병원이 아닌 제7보병대대 주둔지 인근의 안전가옥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팀장은 그녀의 심각한 부상 상태를 우려하여 만류하려 했으나 강지원의 눈빛에 서린 단호한 의지를 읽고는 즉시 명령에 복종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내일 아침에 있을 단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헬기에 탑승한 강지원은 따뜻한 담요와 핫팩으로 체온을 회복하며 의무병에게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박민석과 관련된 모든 감찰 기록과 비리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드러난 박민석의 죄상은 횡령 가혹 행위, 성추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을 좀먹는 악성 종양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분노는 더욱 차갑게 응축되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하며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강지원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밤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러진 뼈가 서로 맞부딪히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 고통을 박민석에게 그대로 돌려줄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대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1,000명의 병사들 앞에서 철저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말살을 의미하는 잔혹한 처형식이 될 것이었다. 헬기가 착륙 지점에 가까워지자 강지원은 의무병에게 붕대를 단단히 감아달라고 요청했고 찢어진 군복 대신 준비된 정복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어젯밤에 처참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군복 그대로 찢어지고 피 묻은 그 모습 그대로 병사들 앞에 설 생각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박민석의 만행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병사들의 분노를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강렬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착륙장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들이 헬기를 에워쌌고 중무장한 경호 병력이 그녀를 호위하기 위해 도열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헬기에서 내린 강지원은 통증으로 인해 잠시 휘청거렸지만 곁에 있던 팀장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지팡이나 부축 없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뒤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피처럼 붉게 타오르며 다가올 비의 숙청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지원은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며 운전병에게 제7보병대대 연병장으로 향하라고 짧고 명확하게 명령했다. 차 문이 닫히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세단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평온해 보이는 저 부대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박민석의 사진이 담긴 인사 파일을 꺼내 들었고 사진 속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걷어내렸다. 차량 행렬은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도로를 질주했고 강지원은 다가올 대면을 위해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수모를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할 심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되뇌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자비란 없으며 오직 처절한 대가만이 있을 뿐이라는 신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제 곧 오만 방자한 대대장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제7 보병대대 주둔지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기는커녕 차가운 공기에 반사되어 더욱 시리게 느껴질 뿐이었다. 밤새 달린 열차에서 내려 관용차로 갈아타고 부대로 복귀한 박민석 중령은 뒷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숙취로 인한 끔찍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열차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쓰레기 하나를 치웠다는 식의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강지원은 그저 주제 모르고 덤비던 이름 없는 여군 장교일 뿐이었고, 지금쯤이면 눈 속에 파묻혀 동사했거나 늑대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하며 코웃음을 쳤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위병소의 병사들이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으나 박민석은 창문을 내리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거리는 것으로 답례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즐겼다. 차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 땀이 날 정도로 더웠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얼굴은 혹한의 추위로 인해 벌겋게 터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민석에게 병사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고통은 자신의 안락함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이었다. 대대장실에 도착한 박민석은 부관을 호출하여 내일 있을 개막식 준비 상황을 보고받기 시작했는데 그의 관심사는 오직 행사의 거칠애와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의 실질적인 성과나 장비의 가동률 따위는 묻지 않았고 단상의 높이나 의전용 카펫의 색깔, 그리고 자신을 비출 조명의 각도 같은 사소하고 보여주기식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지적했다. 부관은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며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박민석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나약한 소리를 한다고 호통을 쳤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직접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연병장으로 향했고 그 뒤를 수많은 참모들이 줄지어 따르는 모습은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연병장에는 천여 명의 병사들이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맞으며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군복은 땀과 눈으로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손발은 동상으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석은 병사들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오와 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확성기를 통해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그들을 몰아세웠다. 그의 눈에는 병사들이 인간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행사를 위해 움직이는 장난감 병정들로 보일 뿐이었다. 박민석은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지 확인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흡사했다. 그는 내일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유능한 지휘관인지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으며 상부에서 내려올 감찰관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쇼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화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곁에 서 있던 중대장에게 손짓했고 중대장은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어 손수건으로 대대장의 신발을 닦아야만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점검을 마친 박민석은 식당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로 최고급 요리를 배달시켜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즐겼는데 이는 병사들이 먹는 부실한 짬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와 과일은 항상 그의 식탁이나 접대용 술자리로 빼돌려졌다. 기름진 음식을 씹으며 그는 밀수업자들과 통화하여 군용 유류를 빼돌릴 계획을 논의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 아래서 영원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부대는 그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했지만 박민석은 내일 행사의 리허설을 강행하라고 지시하며 병사들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몇몇 병사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의무대로 실려갔지만 그는 정신력이 해이해진 탓이라며 오히려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병사들의 목숨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공포 정치가 자신의 통솔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병장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으로 가득 찼지만 지휘 통제실의 따뜻한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는 박민석의 표정은 만족스러움 그 자체였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부대는 내일의 행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누워 내일 읽을 연설문을 검토하며 자신이 사용할 단어 하나하나에 도취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내일 행사가 끝나면 진급 심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 확신했고, 어젯밤 열차에서 던져버린 여자의 존재는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성벽 밖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감지하지 못했다. 늦은 밤 박민석은 다시 술판을 벌이기 위해 평소 아끼던 장교들을 관사로 호출했고, 부대의 긴장감과는 상관없이 흥청망청한 파티를 시작했다. 고급 양주가 넘쳐나고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관사를 가득 메웠지만 창밖의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통곡처럼 기괴하게 울부짖었다. 박민석은 술잔을 높이 들며 내일의 영광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부하들은 영혼 없는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하며 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내일 아침 저 태양이 떠오르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밤을 지새웠다. 같은 시각 부대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 너머 숲속에서는 어둠과 하나 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경계병들의 시야를 피해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원의 지시를 받은 그림자 부대의 선발대로 내일 있을 심판의 날을 위해 사전에 부대 내부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보초들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갔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어 주요 거점에 폭발물이 아닌 감청 장비와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박민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는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모든 준비를 마친 박민석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으나 그의 꿈자리는 그리 평온하지 못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열차 밖으로 던진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기어 올라오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잠에서 깬 그는 그저 술기운 탓이라 치부하며 다시 눈을 감았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애써 무시했다. 창밖에서는 내일 아침 그를 맞이할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아래에서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축복의 빛이 아니라 피의 심판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제7 보병대대 주둔지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숲속 깊은 곳.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림 감시 초소처럼 위장된 안전가옥의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원은 임시 상황실로 개조된 거실 중앙의 작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상체는 압박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어깨에는 진통제 주사가 놓여 있었다.
군의관이 추가적인 정밀 검사와 휴식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정제 투여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는 통증이야말로 자신의 정신을 맑게 깨어있게 하는 각성제라고 말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전면의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드론과 침투조가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제7 보병대대의 내부 상황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원의 시선은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진 박민석 중령의 인사 기록과 비리 혐의 리스트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방대하고 추악했다. 군수 물자 횡령은 기본이었고 부하 여군에 대한 성희롱 진급 청탁을 위한 뇌물수수,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까지 그는 지휘관이라는 가면을 쓴 범죄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겨울 난방용 유류를 빼돌려 매각한 탓에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게 만들고도 이를 정신력 부족으로 몰아세워 은폐한 사건 기록을 읽을 때는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장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림자 부대의 팀장인 최소령이 조용히 다가와 추가로 확보한 도청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박민석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차피 그 여자는 눈 속에서 얼어 뒤졌을 거야. 시체도 못 찾게 늑대 밥이나 되라고 해.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내뱉는 그의 육성은 상황실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다. 강지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녹음 파일을 증거 목록 최상단에 저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에게 감정적인 동요는 사치였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논리뿐이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스스로 뱉은 말들이 어떻게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정복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온 내의를 갈아입지 않고 그 위에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셔츠를 걸쳤는데 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식과도 같았다. 부관이 새 정복 바지와 재킷을 건네주며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 힘으로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왼쪽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전장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었다. 재킷의 양어깨에 별 3개가 그려진 계급장을 부착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위압감이 감돌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어깨에 얹혀진 그 무게가 단순히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는 무거운 십자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민석은 그 무게를 망각하고 계급장을 권력의 도구로만 사용했기에 오늘 그녀는 그에게 계급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 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모를 눌렀으며 매무새를 다듬었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실수는 없다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 강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지원이었다. 최소령이 다가와 작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함께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제7보병대대 연병장 외곽에 저격수 배치 완료, 통신 차단팀 대기 중. 법무관 및 헌병대 호송 차량도 합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명 심판의 철퇴의 개시를 승인했다. 그녀는 무력이 아닌 군법과 규율로 그를 제압할 것이지만 만약 박민석이 무력을 행사하며 저항할 경우 즉시 제압하라는 교전 수칙도 하달했다. 그녀는 그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발악조차도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 안에서 노란하게 할 계획이었다. 안전 가옥을 나서는 강지원의 뒤로 정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느껴졌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지휘용 세단과 호위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숲을 울렸고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갈랐다. 강지원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단호했다. 차량 행렬이 숲길을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속도를 높인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무전기를 통해 선두 차량의 지시를 내렸는데 사이렌을 울리지 말고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었다. 박민석이 안심하고 행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들이닥쳐야 그 충격과 공포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다시 켜고 오늘 행사장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확인했는데 박민석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초정한 지역 유지들과 예비역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모두가 박민석의 몰락을 지켜볼 증인이 될 것이었다. 제7보병대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배치되어 있던 그림자 부대의 정보원들이 차량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왔다. 현재 대대 정문 경계 근무 평소보다 느슨함, 위병 소장 졸고 있음. 보고를 받은 최소령은 혀를 차며 기강이 무너진 부대의 현실을 개탄했지만 강지원은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무혈입성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는 이번 작전에서 일반 병사들이 다치거나 동요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오직 박민석과 그 추종자들만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기를 원했다. 그녀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행동은 얼음처럼 차갑고 정교했다. 차 안에서 강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밤 열차에서의 일을 회상했는데 박민석이 자신을 밀치던 그 순간의 감촉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갈비뼈의 통증이 다시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억지로 참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연료로 삼아 태워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야말로 정의를 집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통제 알약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먹지 않고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고통이 선명할수록 심판의 칼날도 무뎌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도로변에는 제7보병대대 혹한기 전술훈련 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 현수막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군인의 본분인 훈련이 누군가의 진급을 위한 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할 일이 단순히 박민석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병사들에게 올바른 지휘 관상을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찬 권총의 그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마침내 부대 입구가 시야에 들어오자 강지원은 무전기를 들어 전 차량에 돌격대기 신호를 보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을 보고 당황하여 허둥지둥 바리케이드를 치우려 했지만 선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정문을 통과해 버렸다. 경적 소리에 놀란 위병소장이 뛰쳐나왔으나 이미 차량 행렬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쪽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다. 강지원은 백미러를 통해 당황한 병사들의 모습을 확인하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시위를 떠났음을 실감했다. 연병장 쪽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웅장한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단상 위에는 화려하게 치장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박민석은 그 중앙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강지원은 그 가증스러운 평화가 깨지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불길을 갈무리하고 가장 차가운 표정이라는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차량이 연병장 입구에 다다르자 최소령이 뒤를 돌아보며 강지원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 진입하시겠습니까? 중장님. 강지원은 짧고 굵게 진입해 라고 명령했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량들은 굉음을 내며 연병장 진입로를 치고 올라갔고 갑작스러운 외부 차량의 난입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이제 곧 마주할 박민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질 순간을 기대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유령이 이제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1000명의 병사들은 칼바람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추위와 피로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선 박민석 중령은 병사들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화려한 정복을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인간 체스판의 말이 오직 자신의 명령 하나에 움직인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군단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허공을 갈랐다. 박민석이 준비한 연설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접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려는 찰나 연병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행렬이 들이닥쳐 엄숙했던 행사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려 버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 온 차량들은 단상바로 아래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급정거했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스피커 소리를 덮어버렸다. 열을 맞춰 서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쏠렸고 완벽한 통제를 자랑하던 대열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자신의 신성한 무대가 망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얼굴을 붉히며 마이크를 쥔 채 감히 누가 이런 무례를 범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선두 차량과 호위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과 헌병 완장을 찬 무장 군인들이 신속하게 튀어나와 주변을 에워싸고 경계태세를 갖췄다. 그들의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은 일반적인 방문객의 수행원 수준이 아니었으며 마치 전시 상황의 VIP 경호 작전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단상 위에 있던 박민석의 참모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상황 파악이 덜 된 박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청객들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중앙에 정차한 지휘 차량의 뒷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목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지휘 차량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정적 속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을 텄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고로 찢기고 피얼룩이 선명하게 남은 야전 상의를 그대로 걸치고 있었지만 그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3위를 상징하는 별 3개가 서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달려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역력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상 위에 박민석을 꿰뚫어 버릴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1000명의 병사들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석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달리는 열차 밖으로 내던져버린 그 하급 장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어깨에서 번쩍이는 중장 계급장을 목격하자 공포는 혼란과 부정으로 뒤바뀌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저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믿기 힘든데 감히 장군의 계급장을 사칭하여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리 없다는 아집으로 굳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며 저 미친 여자가 가짜 계급장을 달고 행패를 부린다며 헌병들에게 체포하라고 악을 썼다. 박민석의 발악적인 고함에도 불구하고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백과 진짜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를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어가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으며 그 당당한 모습은 단상 위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민석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구나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박민석의 심장은 조여들었고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원이 단상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 다다르자 박민석의 측근 장교들이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뒤따르던 그림자 부대원들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장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길을 열었고 결국 단상 위에는 박민석만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립무원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강지원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오는 저승사자처럼 박민석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마침내 강지원이 단상 위에 올라 박민석의 코앞에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이크를 통해 거친 숨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민석은 가까이서 본 그녀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찢어진 군복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혈양, 그리고 살을 내는 듯한 한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그녀는 그보다 키는 작았지만 존재감만큼은 거대한 산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민석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가로채듯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할 만큼의 강한 악력을 보여주었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연병장에 모인 1000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웅장하거나 과장된 연설 대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박민석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자가 어젯밤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상실했음을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박민석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박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지원의 말을 끊으며 그녀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몰래 카메라이거나 적군의 심리전일 것이라 소리치며 허리춤에 있던 권총의 손을 가져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여 전투태세를 갖췄다. 1000명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 방자한 대대장과 상처 입은 여군 중장의 대결은 이제 말싸움이 아닌 육체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최소령과 그림자 부대원들이 제압하려 움직이려 했지만 강지원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게 한 장본인을 남의 손을 빌려 처벌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권총을 뽑아들기 직전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관절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박민석의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처절한 응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민석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발생한 끔찍한 파열음은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0명의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며 몸서리를 쳤다. 박민석은 믿을 수 없는 고통에 눈을 까디집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강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그를 단상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 거대한 곰과 같은 덩치의 대대장이 부상당한 여군의 소나귀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하는 광경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물리적인 충격, 그 이상의 정신적인 공황을 안겨주었다. 강지원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닥에 처박힌 박민석은 수치심과 고통으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반격을 시도했는데 그는 남은 한 손으로 강지원의 발목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가볍게 뒤로 물러나며 군화발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밟아 눌러 그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했다. 그녀는 부러진 갈비뼈에서 올라오는 통증을 억누르며 오히려 그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 더욱 강하게 그를 압박했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박민석을 내려다보며 어젯밤 그가 열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똑똑히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강지원은 박민석의 고통에 헐떡이는 틈을 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는 숨을 고르며 연병장을 향해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병사들의 난방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을 폭로하며 그 대가로 병사들이 차가운 내무반에서 떨어야 했던 고통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말이 한마디씩 떨어질 때마다 병사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어 갔고 박민석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지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를 보는 경멸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강지원은 말로 하는 심판과 동시에 박민석의 무릎 관절을 가격하여 그가 다시는 거만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민석은 다시 한번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을 뒹굴었다. 강지원은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그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의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어젯밤 그가 자신을 열차 밖으로 던지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비는 쓰레기가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알겠나. 그녀의 물음에 대답 대신 박민석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강지원은 박민석을 단상 난간 쪽으로 밀어붙여 병사들이 그의 비참한 몰골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는 박민석의 모습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으스대던 대대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강지원은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화려한 훈장들을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 명예로운 상징들이 흙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박민석은 정신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듯 넋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박민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강지원의 상처 부위를 가격하려 들자 그녀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그의 팔을 다시 한번 낚아채어 관절기를 시전했다. 이번에는 팔꿈치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며 뚝 하는 소리가 났고 박민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기절 직전까지 몰렸다. 강지원은 그를 바닥에 내치며 그가 병사들에게 가했던 폭력과 가혹 행위의 대가가 바로 이것임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박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육체적으로 체감해야 했고, 그 고통은 그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오직 박민석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왔고, 강지원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찢어진 옷매무새를 고쳤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박민석을 발로 차서 옆으로 치워버리고 단상 중앙에 다시 굳건히 섰다.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른 태양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자 병사들은 마치 전쟁의 여신이 강림한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으며, 그 모습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영웅의 귀환이었다. 강지원은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하여 박민석을 연행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헌병들은 지체 없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쓰러진 박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박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원은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못난 지휘관을 만나 고생한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더니 이내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들불처럼 번져나가 연병장 전체를 뒤덮는 함성으로 변했다. 그들은 억압받던 서름을 토해내듯 강지원의 이름을 연호했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병사들도 있었다. 강지원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병사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어깨에 얹혀진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헌병 차량에 실려 나가는 박민석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지원의 모습을 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차가운 철창 안에서의 미래를 예감하고 절망했다. 강지원은 멀어지는 헌병 차량을 끝까지 응시하며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무너진 부대를 재건하고 상처 입은 병사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헌병대의 호송 차량이 일으킨 흙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공포와 억압으로 숨막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인 미묘한 전율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원은 욱신거리는 갈비뼈의 통증과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느껴지는 저림을 억지로 삼키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단상 중앙에 다시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기에 정신력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추위에 떨고 있는 0명의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얼어붙은 병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첫 마디를 고르느라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같은 군복을 입은 선배 군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제7보병대대 장병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병사들은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고 단상 위에선 상처투성이에
여군 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의 잔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도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었으며 땅에 떨어진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지원은 피를 토하듯 절절한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박민석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그동안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사과했다. 지휘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상급 지휘관인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병사들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의 응어리를 건드렸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조차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식히지는 못했다. 강지원은 연설을 멈추고 옆에 대기하고 있던 최소령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소령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에서 긴급 명령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한 뒤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현 시간부로 제7보병대대의 모든 훈련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창고에 비축된 모든 방한 장비와 부식을 즉시 개방하여 전 장병에게 지급하라. 그녀의 명령은 단순했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병사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실질적이고 가슴 벅찬 구원과도 같았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고 병사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행정보급관들과 장교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지만 그림자 부대원들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즉시 창고 문을 개방하고 물자 보급을 시작했다. 강지원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고 최고위 장성이 직접 병사들의 손을 잡고 동상 걸린 부위를 살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야전 상의를 벗어 가장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이등병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그 이등병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의 행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전우회였기에 병사들의 마음을 더욱 깊게 울렸다. 보급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따뜻한 식사가 배급되기 시작하자 부대는 비로소 사람 사는 곳 같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순간 곁에 있던 최소령과 부사관들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만은 잃지 않았다. 중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의무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최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현장을 지키려 했다. 아직 아니야. 병사들이 밥 먹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네. 강지원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야전 침대에 누운 채로 병사들의 식사 시간을 지켜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쌀밥을 허겁지겁 먹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크게 느꼈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진정한 지휘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념에 대한 보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강지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의무관은 그녀를 강제로 헬기에 태웠고 그녀가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연병장으로 뛰어나왔다. 1,000명의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오와 열을 맞춰 섰고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강지원 중장님 감사합니다.
우렁찬 함성이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헬기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강지원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헬기가 멀어지며 부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더 이상 지옥 같은 수용소가 아니라 전우애와 명예가 살아 숨쉬는 진짜 군대였다. 강지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며 어제 열차 밖으로 던져졌던 순간과 오늘 박민석의 뼈를 으스러뜨렸던 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그녀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은 그녀가 군인으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었기에 싫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계절이 바뀌어 산에는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제7 보병대대에는 여전히 강지원의 전설이 구전처럼 떠돌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가 남기고 간 정신을 이어받아 강인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지만 그는 박민석과는 달리 병사들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지휘관이었으며 이는 강지원이 육군 본부에 강력하게 추천한 인물이었다. 부대 정문에는 강지원이 남긴 친필 휘호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명예는 지키는 자의 것이고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지원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최전방 사령관으로 복귀했는데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새로운 훈장이 하나 더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금속으로 된 훈장이 아니라 제7 보병대대 병사들이 보내온 수백 통의 롤링페이퍼 편지 묶음이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마주할지 모를 또 다른 박민석들과의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임관식 날 앳된 얼굴로 경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늘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사진 속의 눈빛과 지금 거울 속의 눈빛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고든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았던 그녀의 뜨거운 심장은 오늘도 조국과 병사들을 위해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다.